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으로 순이윤과 순이윤 누적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제도면을 소개했죠. 순이윤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일정 기간 소득이 발생하죠. 기업이나 국가 다 마찬가지죠.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겠죠. 소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작업수단에 투입되겠죠. 그래요.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수단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요. 인간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을 얻죠. 그래요. 그리고 인건비에 투입되겠죠. 사람들이 왜 소득을 얻으려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자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인건비에 투입이 돼요. 인건비가 그래요. 인건비를 안 주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있다고 그랬죠. 운영비에는 금융비용도 사실상 포함이 되죠. 그리고 정부 세금. 정부 세금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운영비에 속하죠. 운영비는 뭐라 했나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지불되는 비용이라 했죠. 그래요. 그러면 소득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그래요. 이선까지 채워지면, 이선 이상으로 채워지면 뭐가 발생하나요? 순이윤이 발생하죠.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죠. 소득통이고 소득이 채워지고 작업수단 투입비용, 인건비, 운영비, 세금, 순이윤. 그래서 소득이 채워지면서 세금선 이상으로 채워지면 순이윤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이윤이 발생하면 이 순이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순이윤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죠. 순이윤은 순자산에 보태진다고 그랬죠. 순자산이 커지겠죠. 예전에 설명했지만 순이윤이 발생 안 하고 순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요.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순자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순자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처음엔 텅 비어 있었겠죠. 사회 전체적인 순이익 혹은 순이윤이 쌓이면서 순자산이 생겼겠죠. 그럼 순자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살피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료들이 다 공개되어 있죠. 적당한 기업 하나 골라서 살펴보면 돼요. 그 기업이 물론 아무 기업이나 하면 안 되고 순자산이 순이윤 누적금이 있는 기업을 살펴봐야 되겠죠. 순이윤 누적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순이윤 누적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확인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현 시대만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러한 소득 구조는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지금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 하면서 옛 시대와 구별하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는 순이윤이죠. 순이윤을 얻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한다. 이러한 시대는 과거와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달랐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랬던가? 그래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작업수단 투입 비용은 뭔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작업수단 투입
비용을 투입하나요? 작업 도구와 원료를 얻기 위해서죠. 사회 전체로 보면 돼요. 고대에는 작업 도구와 원료를 얻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기울였겠죠. 작업 도구 투입 비용은 뭔가요? 그러한 노력을 화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죠.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시장이 발전하면서 화폐를 이용하게 됐기 때문이죠. 화폐를 그냥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됐기 때문에 작업 도구와 원료를 얻기 위한 노력을 화폐로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이 생긴 거죠. 작업 도구, 작업 수단 투입 비용. 그래요. 인건비는 뭘까요? 인간은 왜 생산에 참여하나요? 인건비는 보통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죠. 근로자가 왜 기업에 참여하나요? 임금 받아서 뭐 하나요? 생존 수단을 구매하거나 욕망 충족 수단을 구매하죠. 생존 수단이 뭐가 있나요? 의식주가 있겠죠. 욕망 충족 수단도 구매하려고 하죠. 뭐 담배, 또 뭐 화장품 이런 거는 뭐 생존 수단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래도 구매하려고 하잖아요. 또 관광도 하려 하고 그래요. 유흥비도 쓰는 거죠. 그래요. 운영비는 뭘까요? 생산 비용을 줄이는 수단이죠. 세금도 운영비라 했죠. 뭐 운영비의 대표적인 게 금융비용이죠. 예전에는 고대는 없었나요? 고대도 있었죠. 고대도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조선시대 황곡 같은 거. 황곡이 뭔가요? 춘궁기에 쌀을 빌려서 그래요. 수확철에 이제 이자를 대해서 갚는 거죠. 황곡. 그래요. 그 이자는 그 이자 쌀을 좀 원금에 이자에 해당하는 쌀을 지급했겠죠. 그게 운용비죠. 물론 이제 한국은 수탈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처음에는 그랬겠죠. 있었어요 옛날에도. 세금은 뭔가요? 옛날에는 없었나요? 고대에는? 정부 구성 비용이죠. 고대도 있었잖아요. 고대도 정부 있었잖아요. 뭐 정부 형태만 다르지. 조선 대한민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아니, 딴 나라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왕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세금 걷어서 정부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건 했죠. 뭐 치안이나 국방이나. 정부가 없으면 그 어떻게 생산. 그래요. 그러한 치안 국방 비용을 누가 다 대야 돼요? 생산자들이 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도 운용비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이윤 없었을까요? 순이윤이 없으면 순자산이 생길 수 없겠죠. 순이윤은 일단 뭔가요? 현 시대에서 구별하기에 순이윤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하죠. 기업 소유주의 생존수단, 기업 소유주의 욕망 충족 수단에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요? 순자산에 보태질 수 있죠. 즉 기업 소유주의 생존수단과 기업 소유주의 욕망 충족 수단에 쓰이지 않고 순자산에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 소유주의 생존수단, 기업 소유주의 욕망 충족 수단은 뭔가요? 인간에게 필요한 수단인 거죠. 이거는 뭐랑 비슷하나요? 근로자의 생존 수단, 근로자 욕망 충족 수단과 비슷하죠. 둘 다 인간을 위해 쓰이는 거죠. 이거를 합칠 수가 있잖아요. 기업 소유주도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소유 혹은 가족을 위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인건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나요? 순이윤 2에는 순이윤 1이라 할 수 있겠죠. 순이윤 2는 순자산에 보태지는 게 되는 거죠. 순자산에 보태지거나 빼지는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순자산이 쓰이는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죠. 순자산이 쓰여지는 용도는 알기 쉽다. 현 시대에서 알기 무척 쉽다. 순위원 누적금이 있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옛날에 현대자동차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았죠. 그래요. 자본금을 볼 필요가 있죠. 좀 기존의 관습에 따른 대차대조표와 좀 달라요. 자본금은 이제 투자금이죠. 기업 소유주의 투자금이죠. 4조 8천억이죠. 순위원 누적금은 얼마인가요? 49조죠. 그래요. 투자금이 거의 10배 넘죠. 그래요. 수익률이 많이 축적이 된 거예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대부분 작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자본만 구하면 되죠. 사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축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용되지 않고 비축되어 있는 게. 다 사용되고 있죠. 사용되지 않는 거는 장기 금융자산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투자부동산도 있죠. 투자부동산은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사용되지 않는 건가요? 사용되고 있는 거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건물 만들거나 구매해서 하면 임대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뭐 금융자산도 뭐 이자를 주니까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뭐 당장 뭐 어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그래요. 사용 안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금융권이 없었으면 현금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기업에서 뭐 비작업 수단이라는 건 없겠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작업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화폐성 작업 도구도 사용하는 거죠. 화폐도 작업 도구라 했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원료를 구매하거나 작업 도구를 구매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는 뭐 기업의 모든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죠. 화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 기계, 건물 이런 것만 작업 도구인 건 아니에요. 화폐 없으면 작업이 중단되죠. 작업 도구인 거예요. 돈 안 주면, 인건비 안 주면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자산은 금융자산, 장기 금융자산 2조 4,900억 가까이 되죠. 2조 한 5천억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본 총계 53조 8천억, 54조 되죠. 순위현 누적금 49조죠. 금융자산, 비축된 순자산이라 얘기할 수 있죠. 2조 4,900억, 한 2조 5천억 되죠. 사용되는 순위현 누적금은 얼마인가요? 46조 5,8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순위현 누적금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건 몇 프로일까요? 5%밖에 안 돼요. 5%밖에. 그럼 사용되는 순위현 누적금 몇 프로인가요? 94%죠. 결론적으로 작업수단으로 활용되는 순자산은 얼마인가요? 51조죠.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요? 순이윤 누적금의 대부분은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죠. 비축된 거는 5%라지만 비축된 것도 필요하면 사용되겠죠. 거의 다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현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라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대라면서 사악한 시대라고 빨리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면서. 그럼 순이윤이 없는 게 좋을까요? 순이윤이 있어서 순자산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좋은 걸까요? 사용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고 직장이 증가하고 좋잖아요. 그 왜 비난을 하죠?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투자되는 금액이 4조 8천억이에요. 순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순이윤 누적금이 제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손실이 안 났다 치더라도 여전히 4조 8천억이겠죠. 그게 뭐 좋은 건가요? 하나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죠. 순이윤 누적금이 있어야지 꼭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순이윤 누적금은 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비축된 순자산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비축된 순자산은 얼마나 될까? 이 금융자산은 어디로 가나요?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지 않는 금융자산,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대부분 다 은행에 가겠죠. 그럼 국민은행 대차대조를 보면 뭐가 나오나요? 예수부채가 있고 대출채권이 있죠. 현대차 이런 데서 예금을 하면 예수부채로 잡히죠. 국민은행은 예수부채로 잡고 원리금과 이자를 현대차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돈은 국민은행이 가만히 놔두나요?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자만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자도 주고 이익도 챙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들은 보통 뭘 하나요? 대출을 하죠. 대출하지 않으면 뭐 하나요? 대부분 투자를 하죠. 뭐 국채나 이런 데 투자하죠. 회사채나. 대부분 다 대출해요. 그럼 대출하면 어디에 쓰이나요? 뭐 투자하는 데 쓰이겠죠. 투자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뭐 그래요. 뭐 운영비에 쓰이거나 가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집 사는 데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비에 쓰거나 뭐 그러겠죠. 대부분 다 쓰여요. 기업이 빌려도 마찬가지겠죠. 기업이 빌려도 투자하는 데 쓰이거나 뭐 인건비나 이런 어떤 기업의 영업 비용으로 쓰이겠죠. 그럼 어떤가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요? 현대차는 비축한다고 은행에 돈을 맡기지만 대부분 돈은 어떤가요? 사회의 투자를 위해서 쓰이거나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돈을 맡겨도 마찬가지죠. 예수부채로 잡히죠. 많은 사람들이 비축한다고 돈을 맡기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다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부채가 319조인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대출채권은 317조잖아요. 그게 다 쓰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기업이나 개인은 비축한다고 은행에 돈을 맡기지만 비축되는 거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비축한 게 없을까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축한 거 거의 없어요. 다 쓰이고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축한 게 없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쓰고 있으면. 비축한 거죠, 기업은. 어떤 경우에만 은행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에서만 비축하고 있는 거죠. 돈 돌려줄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래요. 돈 못 돌려주면 이제 비축한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축된 순이윤 누적금은 거의 없다. 다 거의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대차가 비축하려고 남겨놓은 순자산은 5% 정도인데 그 5%도 은행에 들어가면 거의 다 쓰인다. 증명이 되는 거죠.
대출금융도 살펴봤고.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 맡기면 어떨까? 다른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수신 총계 보면 4,500조 가까이 되는데 은행은 1,700조 가까이 되고 비은행 기관 수신이 2,800조 되죠. 비은행 기관은 여신에 그래요. 1,000조 가까이 투입하죠. 뭐 1,900조는 대부분 뭐 부동산이나 주식 사는데 투입되죠. 그래요. 신탁회사나 자산운용회사 이런 데서는 뭐 그래요. 주식도 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채권도 구매하고 그래요. 다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축된 순자산이란 거는 사회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은행이나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비축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축한 순자산 같은 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사회가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고대에서는 순자산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311년 김제에 벽골제가 세워졌다. 삼국사기는 신라 허령왕이 세웠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당시 김제일원은 신라의 영토가 아니었다. 필자는 만 55구의 하나인 벽비리국이 아닐까 짐작한다. 김제일원은 표고가 해수면과 거의 동일한 한반도에서 가장 하선 연안 평탄지다. 벽골제가 큰 저수지라는 통념은 후대 잘못에 형성된 것이다. 벽골제는 바닷물의 침입을 막는 방조제로 세워졌다. 방조제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죠. 502년 신라의 지정왕은 처음으로 전기가리를 보급했다. 그리고 정부가 전기가리도 보급하고 전기를 생산했을 수도 있겠죠. 정부 차원에서. 531년 신라의 박풍왕은 전국적으로 제방을 수리하라는 명을 내렸다. 제방도 짓고 수리하기도 하고 그렇죠. 536년에는 경북 영천에 청천제라는 저수지를 축조한다는 비석을 세웠다. 동사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짓고 그래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순자산은 생산적인 용도로 쓰였죠. 생산적인 용도에만 쓰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비생산적인 용도. 이거 뭔가요? 이거 피라미드죠. 무덤이죠. 뭔가요? 이거는 순자산을 무덤 짓는 데 사용한 거죠. 순자산이 이거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크게 감소하겠죠. 비생산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왕의 무덤이죠. 현 시대는 어떤가요? 비생산적인 일에 거의 이용 안 되죠. 이런 무덤 만들려고 순자산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나요? 거의 없죠. 물론 피라미드보다 더 큰 건물이 있죠. 100층짜리 건물도 많잖아요. 그런 건물 다 어떤가요? 생산적인 일에 이용되는 거죠. 돈 버는 데 이용되는 거죠. 비생산적인 일에 거의 이용 안 돼요. 현 시대에는. 북한은 모르지요. 이거는 이상한 좀 비슷하니까 옛날하고 이런 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요. 일본 제일 큰 무덤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이거 일본이죠. 일본에도 보면 무덤이 있죠. 왕의 무덤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이죠. 길이가 496m라 하죠. 이 집들 보이잖아요. 집들 조그맣게 보이죠. 굉장히 큰 무덤이죠. 피라미드보다 더 크죠. 뭔가요? 이 무덤 이름이 다이센능 고분이죠. 그래요. 누구 무덤인가요? 닌토쿠 덴노 무덤이라고 하죠. 그래요. 일본의 누군가요? 16대 천황이라고 하죠. 그래요. 서기 257년에서 399년 사이에 살았다고 하죠. 그래요. 일본도 국력이 강했죠. 이런 큰 무덤을 지을 정도면 순자산이 많았다는 거죠. 보세요. 일본의 제16대 천황 당시 태자였던 이복 동생 우지노와
키라 쓰고 항자와 서로 천황의 자리를 양보했지만 나중에 태자가 자산한 까닭에 천황의 지위에 올랐다. 오사카의 다카스궁을 도구로 삼았으면 오사카 일대의 하천과 제방공사, 둔창의 설치 등 뭔가요? 생산적인 일에 순자산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토목공사를 실시하는가 봐 하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살펴 세금 면제를 하도록 해 성공을 주장받았다. 그래요.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만 살펴봤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순자산은 생산적인 용도에도 많이 사용됐어요. 또 반면에 비생산적인 일에도 많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순이윤 누적금, 순이윤이나 순이윤 누적금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시되는 건 무엇인가? 순이윤, 세금, 운영비. 이거는 그냥 현 시대에 말만 붙은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붙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시장이 발전하면서 화폐 사용이 보편화됐고 화폐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 시대에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그럼 현대와 고대의 차이점은 원래 있던 것이 이제 명칭이 붙은 것이고 화폐로 표시되는 것이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순이윤 누적금 사용이 그냥 순자산의 사용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변하였다. 그렇다. 그렇죠. 비생산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발전은 순자산으로만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순이 없어도 발전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작업수단에 비용을 투입해도 작업수단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나요? 인건비 투입한다 했죠. 작업수단이 발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똑똑해지거나 기술이 뛰어나지면 숙련 없는 사람이 또 숙련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또 그래요. 좀 생산성이 좋아지겠죠. 그래 뭐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순자산이 쌓이는 것이 발전의 핵심이지만 인간 문명 발전의 핵심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